자, 지금부터 제가 북한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6.25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거치면서 미국과 북한은 계속 적대 관계죠. 외교 관계도 없고, 그런 군사적인 대치 관계 속에 미군이 한 28,000 정도 주둔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양이나 북한 곳곳에 이런 구호들도 흔합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 평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구호를 달린 포스터나 이런 걸 보질 못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또 좀 달랐죠. 노무현 정권 당시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나 또 북한과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자, 우리가 한반도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러시아, 소련, 또 미국, 일본, 여기 또 오키나와 밑에 또 이런저런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4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두 개의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한반도가 미국, 일본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충지대임을 거부하고 남북이 하나가 돼서 어떤 독자적인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것도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현상 유지를 바라는 4강이 현상 유지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군사적인 세계적인 분쟁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어디 분쟁 지역 취재를 가면 거기 사람들이 그래요. 미스터 김이 어디서 왔냐? 저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 거기도 여기만큼 심각할 텐데 이렇게 너네 가족 다 오케이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사실 평소에 잘 못 느끼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또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국 전쟁 뒤에는 계속 대립 상태였죠.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돌아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더 좋아졌는데, 그리고 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되고 하면서 동시에 가입을 했죠, 유엔에. 그러나 지금은 또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어떤 신냉전의 어떤 갈등 구도가, 남한에 무슨 핵무기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긴장 상태가 좀 높아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게, 핵을 개발한 것이 또 이 지난 30년 사이에 엄청난 또 논란에 됐죠. 2006년도에 핵실험을 성공하고 2009년도, 13년도, 16년도, 그리고 드디어 수소폭탄까지. 이런 일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일어났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북한이 왜 했을까? 아까 이란이 주변에 9.11 테러 뒤에 주변에 어떤 그 국제 그쪽 지역 질서에서 이란이 안보 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도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엄청난 그 위기감을 느꼈죠. 자, 안보.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한국은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과 동맹 관계에 있던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또 다른 차원의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안보만 챙겨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일성 지배 체제를 강구하게 하는 측면도 있죠. 권력 강화. 그리고 앞서 처음에 살펴봤듯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협상력을, 외교적인 협상력, 대외적인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군사 강국으로서의 그 모습을 또 지닐 수 있다 하는 거죠. 나라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정권도 안정되고 그리고 대적으로도 또 힘을 쓸 수 있는 그것이 핵무기의 효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에 나섰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저래서 핵무기를 그렇게 개발하려고 했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냉정하게 그냥 학술적으로 분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자, 북한이 소련이 작은 공화국으로 해체되고 중국과 소련의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것을 제가 도표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건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석사 때 논문을 쓴 것 중에 일부입니다. 이 냉전 시대의 이 힘의 균형, 남한 정권은 미국과 동맹관계, 남한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북한은 소련,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자, 군사력의 균형을 이룬다면 평화가 깨지기 어렵죠.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승산이 없는데 전쟁하는 바보나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정치인들이 벌이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나름대로 군사적인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양쪽 남한이나 북한이나 긴장 관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안보 위협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절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고 한국이 중국과 소련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의 균형이 깨진 거죠. 한국은 미국과 그대로 동맹 관계에 있는데 북한은 두만강, 압록강 오리알이 된 그런 모습으로 힘의 균형추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북한의 지도자라면 이 균형추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안으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거죠.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보를 챙기기 위해서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남한의 서울 사람들도 북한이 핵무기를 혹시나 서울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떨까? 그런 걱정들을 하죠, 사실은. 근데 이걸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어요. 자, 미국 국방부에서 2004년도에 용산에, 이게 지금 용산입니다. 용산에 이걸 떨어뜨렸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핵이 먼지가 핵 분진이 어떻게 퍼질 것인가 할 때 보니까 이게 강남으로 주로 많이 가네요. 근데 그럼 강북 사람들은 괜찮은가? 그거 아니죠.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이고 현실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또 상공으로 올라간 핵 분진들이 이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내리면 여기 다 이게 또 하여튼 공기가 다 오염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서울은 핵무기 하나가 떨어지면 완전히 폐허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반도에 핵전쟁이 나는 걸 막으려면 어쨌거나 대화밖에 없죠. 대화. 자, 그런데 현실은 한반도를 핵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4강 중에 3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잠재적으로 핵국가예요.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미국의 무기 아래, 양해 아래, 그리고 핵 재처리 시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일본의 극우 정권이 미국의 허락을 안 받고 양해를 안 받고 우리도 일본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물론 너네는 미국의 허락을 안 받고 양해를 안 받고 핵을 너네 독자적으로 만들면 안 되지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일본을 핵우산 밑에 둬야 미국의 발언권,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근데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북한 핵만 폐기하라고 외칠 것이 아니죠, 사실은. 강대국들이 주변 한반도에 바로 가까이 있는 강대국들이 다 핵무기를 여기 만주나 이런 데 있는 미사일 발사기지들을 다 철수를 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시베리아나 만주에 있는. 그리고 미국도 당연히 이쪽 태평양상에 여기에 있는 핵을 다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 그걸 사실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 핵 반전 반핵 평화운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이유죠. 자, 실제로 비핵지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6개, 중남미 전체, 남태평양. 원래 여기 워낙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몰아내고는 거기서 핵실험을 했던 곳이죠.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몽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기서는 핵을 가져도 안 되고 실험도 하지 말고 하여튼 핵 무풍지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돼 있고,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도 7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중앙아시아, 몽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곳이 다 여기서는 핵을 만지지 말고 가져오지도 말고 반입해서도 안 되고 개발도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핵과는 인연이 없는 동네로 만들어주세요. 우린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6개에다가 하나를 더 우리가 추가를 해서 동북아 비핵지대, 이것이 우리가 북한만 비핵화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도 물론 핵을 폐기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동북아도 비핵지대로 해야 한반도가 핵의 공포로부터 그나마 조금 한 걸음 비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맨 앞에 우리 이 커리커처에 소녀가 들고 있는 노 누크루스, 핵무기를 다 폐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21세기에 남한, 북한,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입을 모아서 외쳐야 되는 것이 동북아 비핵지대화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인데요.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문제를 제 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통일이 당연한 거죠. 우리 민족사의 큰 틀에서나 또는 평화의 관점에서나 또는 경제의 관점에서나 이 양쪽 남과 북이 쓰는 군사비를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그걸 다른 데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통일은 이롭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이 통일을 바라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그냥 남북이 독자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외부의 간섭이 들어오겠죠. 자, 4강이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길 바랄까요? 어떻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잘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거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로운가 안 이로운가, 그걸로 따져보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북이 서로 갈려 있으니까, 서로 대치 상황이니까 일본과 미국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또 우리한테 또 우리가 양보해서 또 좀 우리가 손해나는 그런 또 어떤 얘기들을 서로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조치도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북이 만약 하나가 되면 어떻겠어요? 하나가 되면. 이를테면 월드컵에 남북한이 하나가 돼가지고
좀 더 강한 북한에서도 또 선수들이 또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을 또 몇 명 또 같이 해가지고 만일 이번에 카타르에 보냈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 따지고 뭐 9%인가 지금 남아있다 그러는데 16강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다가 경제력, 북한의 어떤 노동력과 또 지하자원, 또 남한의 기술, 자본 이런 것이 서로 시너지로 해서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통일 효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주변 국가들은 현상 유지를 바라요. 지금 현재 남북한 관계를 계속 대립 상태로 놔두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거죠. 강대국들에게 이롭다. 분단을 이용해서, 긴장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긴장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방비를 써야 되고 결국은 외제 무기를 들여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남북한은 어쨌거나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런 걱정을 또 합니다. 상상을 해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동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죠.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도 아니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의 경우에 동독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서독이 통일은 좋은데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죠. 이른바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북한이 통일되면 갑자기 무너지면 남한 경제에도 엄청난 또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남북이 서로 체제가 다른 것을 이질감을 최소로 해가면서 이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일에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면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정치사회적인 혼란이 그게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통일 비용으로 이란 이름으로 그게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독의 교훈을 생각하면 쿵 하고 이렇게 착륙하는 하드 랜딩이 아니라 가뿐하게 내려앉는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된다. 연착륙이 돼야 된다는 거죠. 통일이. 그래서 점진적인 평화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예. 남북 간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정서도 다르고 저도 평양에 잠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하여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또 자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그쪽에 또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이 있다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이질감들이 있죠. 그런 것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그러면서 그 연착륙을 해서 통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좀 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끝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에요. 요한 갈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화학자죠. 이 사람이 평화와 전쟁에 관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그동안에 연구 작업을 하고 또 책상에서의 그냥 그 활동, 공부 활동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니면서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또 평화와 전쟁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죠. 북한도 다녀갔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은 평화를 그냥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이 그게 평화가 아니야. 거기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고 인권 침해가 있고 또 소소한 또 무슨 전쟁 범죄에 준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전쟁만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하기는 어려워. 그건 그냥 평화라 해도 속적인 평화야. 차별과 어떤 인권 침해와
어떤 이런저런 소소한 범죄들이 없는 그야말로 이 참 평화가 오는 그 평화를 이 사람은 적극적 평화라 그러는데요. 그런 평화를 이 대화, 협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인터넷에 요한 갈통, 평화학 뭐 이렇게 치시면 전쟁의 반대 개념이 평화지만 또 평화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또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좀 관심을 가지면 또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순환 논법이 되겠죠. 자, 지구촌 평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살펴본 우크라이나, 아프간 이런 곳에서도 계속 지금 아프간도 전쟁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 진행형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크라이나 그 시간에 아프가니스탄 살펴봤습니다만 그 나라의 그 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게 친미 부패한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면 아프간 국민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죠. 부패했기 때문에 민심을 잃었고 그 민심이 결국은 좀 더 그래도 나은 부패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너무 엄격해서 문제지만 부패하지 않은 탈레반이 우리를 그래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탈레반을 지지하고 결국은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죠. 그걸 보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이런 정권이 한반도에 들어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그 정권 젤렌스키 정권이 지금 푸틴하고 엄청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 전쟁을 우리가 젤렌스키가 뭔가 좀 정치를 좀 더 잘했으면 푸틴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난했다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또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전쟁을 벌일 결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결국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유럽 이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나름대로 균형 있게 잘 균형추를 유지해 가면서 러시아와 이 유럽의 서로의 그 대립 관계를 젤렌스키가 자신의 정치력으로 품어 안으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갔으면 중립국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잘 보였으면 너무 친서방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막 이렇게 국민 투표를 하겠다니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한반도 내 정치인들도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일본과 미국의 그 중간지대에서 나름대로 중간자로서 자기 중심을 확실하게 지니면서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 한반도에 사는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9천만 명 남한 5천 북한 3,500만 정도 됩니다만 그 9천만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오늘 하루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아프간 이런 데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한반도는 통역이 필요가 없다. 제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취재를 한 20번 가까이 갔는데요. 거기 가서 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스라엘 병사와 팔레스타인 사람이 서로 싸워요. 이스라엘 병사는 곧 총을 꺼내서 쏠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 사실 내용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병사는 서라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나 지금 오줌이 마려서 빨리 가야 되겠어. 화장실에 빨리 가야 되겠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서로 못 알아들어요, 말을.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분쟁 지역에 통역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오해도 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죠. 우리는 휴전선에서 우발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할 때 누가 쏘니까 나도 쏴야 되겠다 해서 서로 총격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해가 중천이 떴어요. 동물애 우리 그만 싸우자. 밥 먹고 싸우자. 싸우더라도. 그러고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왜 싸웠지? 저쪽에 총을 쏘니까 우리도 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풀 수 있고 서로 말로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남북 간은 일단 서로 말이 통하고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화를 서로 못하고 있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 삼아, 자, 이제 마지막 화면이에요. 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또 우리가 겪은 한반도의 한국 전쟁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전쟁이 왜 일어났나?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고 또 현재 진행형인 전쟁은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은 난민이 낳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또 집들이 파괴되고 있는 거기에 관심을 일단 가질 필요가 있죠.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평화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쟤네들이 평화회담을 거쳐서 전쟁을 그쳤다면 어떤 식으로 평화회담을 가졌는데 저렇게 됐지? 또 지금도 싸운다면 왜 평화회담을 못하고 있는 거야? 종전회담을 왜 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뒤에서 간섭하고 있는 거야? 누가 걸림돌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되겠죠. 자,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롭게 강국으로 자주 독립된 그런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한반도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분쟁 지역에 살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하는 것은, 그거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는 것보다는 한반도 통일에 그래도 좀 뒤처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관심의 바탕에서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제가 좀 외람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정도로